일단은 제가 오늘 맡은 발표는 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걸 궁금해 하실 거라대요. 교수님들이 그랬다던데. 그게 궁금했나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 잘.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다른 병원이나 뭐 센터 이런 재활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기관과 장애인 복지관은 어떻게 재활 사업이 다르고 또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고, 그래서 제목은 장애인 복지관의 재활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 사업이 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글이 많아서 지금 읽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지만 요 색칠돼 있는 부분만 좀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알아도 괜찮아요. 장애가 어떤 식으로 개념이 변화가 되었는지, 개인의 문제로서 장애를 보는 의료적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치유와 의학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9세기, 20세기 이때는 그냥 장애를 고친다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개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 장애 아동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가정이 잘못이 된 거예요. 까놓고 말해서 그냥 당신의 잘못. 이었기 때문에 이 장애를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의료적이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각 개인과 가정들이 책임을 다 졌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보니까 시부모님이 막 엄청 뭐라고 해.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막 하는 것처럼 이제 온전히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그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 혹은 장애를 가진 그 가정이나 당사자들은 내 장애를 고치려고 막 엄청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지.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장애 아동을 예를 들면 뭐 유명하다는 데는 다 따라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보고,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정상 아이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들의 문제는 이제 그 시기에서 지나서 그럼 이 장애가 고쳐졌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어느 정도는 그들이 원한 만큼 고쳐져야 했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2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내 삶을 모두 다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했는데 이제 결국엔 똑같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고 장애 자체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엄청 오래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의료 모델이 도전을 받았고, 이제 사회 모델, 이라는 사회적 접근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장애에 대한 의료적인 측면보다 장애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장벽과 차별의 주안점이 맞춰졌으며, 장애는 개인의 문제보다 오히려 사회 환경 문제로 재정이 되었고, 해결책도 전문가에 의한 의료적 치료만이 아니라 장벽 제거와 사회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인식이 이미 이 시기에 이제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 아이가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된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어, 이 장애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한 건 사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면 만약에 뭐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가고 싶어,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전혀 휠체어가 탈 수 없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그 사람 버스를 못 타는 게 되고 그게 장애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휠체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장애가 될까? 라고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얼마든지 휠체어가 버스에 타고 사람들도 굉장히 잘 기다려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서구의 이제 좀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 장애가 장애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사회적인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인식적인 문제들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어떤 관점들이 좀 줄어든 거지. 이거 고치지 않아도 물론 의료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치료도 받고 재활도 하고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건 사회적인 문제였던 거다라고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본 것처럼 뭐 우리 없이 우리의 문제를 논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장애 운동의 구호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어, 장애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장애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구조나 어떤 정책이나 시스템들을 바꾸어라 라는 목소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의료적이나 생물학적 관점으로 장애는 개인의 문제라고 봤고, 전문가를 통한 치유와 의학적인 치료가 주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고쳐야 된다. 였는데, 어, 장애가 사회적 관점이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변화시키는 게 주가 되었다라고 되는 거죠. 개념의 변화가 있었던 거를 먼저 알고 하고, 장애의 정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애 정의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뭐 두 가지 정도 나온 걸 한번 봤어요. 먼저 ICF 제가 뭐 ICF 자료도 한번 드렸었는데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에서 하는 장애 정의는 장애를 개인의 건강 상태와 물리적 환경과 장애에 대한 태도 등 환경적 요인과 연령이나 성별 등의 개인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나온 손상, 활동 제한이나 참여 제한 측면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포괄적인 용어이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라고 명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가지의 정의에서 느껴지는 건 아까의 얘기랑 좀 이어지는 흐름인 거죠. 장애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변화하는 개념이면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뭐 사람들의 장애 경험은 극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뭐 장애 권리 협약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손상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놓고 보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상호작용, 손상 활동 제한이나 참여 제한 측면을 포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 장애 경험이 극도로 다양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애를 정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난 물리치료사고 선생님들은 작업치료사가 될 거잖아요. 이제 어, 작업치료사들은 좀 더 덜한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들의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장애라고 하면 신체적인 장애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 어디가 뭐 뇌에 손상을 입던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증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
이라고 인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쉬운데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복지관 이런 복지기관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장애의 어떤 개념의 변화 그리고 장애 정의까지 봤는데 그럼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재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왜 해야 하고 또 어디에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고 먼저 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 정의를 보면 어, 이제 미국 재활협의회에서는 저렇게 정의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저렇게 정의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케어로만은 진정한 자립이 성립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의 목표는 자립시키는 거. 작업치료에서도 자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데 목표가 자립시키는 것이고 삶의 질이 자립을 시켜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편화의 확립이 강화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재활의 목표다. 그러니까 내가 막 걷는 연습을 막 시켜. 근력 운동 엄청 많이 시켜요. 그 운동, 그 재활의 행위가 이 사람의 자립과 삶의 질의 향상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목표랑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활하는 행위의 이유가 우리가 하는 어떤 목표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게 그 당사자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를 이제 엄청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임상에 나오면 그런 연결성을 계속 가지고 해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치료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대로만 하는 거야. 모든 사람 똑같이. 이 사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이거, 저 사람한테도 저거, 저 사람한테도 저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어떤 재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그런 치료사들이 많아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립이란 게 뭐냐를 봤을 때 ADL, 경제적, 직업적 등 개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결정, 의사결정, 선택권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애 운동 구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을 한다는 건 재활을 통해 자립을 한다는 건 재활을 해서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을 개선시켜주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결정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 이 재활의 어떤 음,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퀄리티 오브 라이프, 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보람, 행복, 건강 만족도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의료 개입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물론 장애인들 좀 더 크긴 하겠지만 의료적인 개입, 치료적인 개입은 살면서 굉장히 작은 부분임에도 치료사들은 그걸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게 좀 많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 예전에 지금은 거의 안 그러는데 예전에 아동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에 애가 예쁘게 못 걸어. 예, 흔히 말하는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치료사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의 삶에 대해 잘 모르잖아. 그 아이가 어떤 삶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자마자 대뜸 걸리지 마세요. 이렇게 걸으면은 나중에 비정상적인 패턴이 엄청 강화돼서 안 됩니다.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치료사 전문가의 얘기니까 걸리면 안 되나 보다.
아니면 예쁘게 걸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애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걷지 말랬지. 걷지 마. 그러지 마. 매번 그렇게 쪼아대니까 애는 자기의 삶이 있는데 나는 엄청 뛰어다니고 싶고 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싶은데 자꾸 걷지 말라고 하니까 똑바로 걸으라고 하니까 걷기에 대한 아이의 동기 자체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엄청 있었죠. 그래서 애들이 움직임에 대한 흥미가 없어.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그리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 의료 개입, 의료적인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어떤 삶 전체, 그 삶의 질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료사로서 보편화라는 건 뭘까? 아까 보편화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보편화를 이제 강화해야 된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사회복지적인 용어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정상화라고도 해요. 근데 정상화라는 말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직역하면 정상화라고 했는데 요새는 정상이란 말 자체를 잘 안 쓰니까 누가 정상인 거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편화라고 용어가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량 강화는 뭐냐?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엄청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것, 어, 뭐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알아두면 좋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이 어떤 말이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알고 있어요. 사회 통합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고독이나 고립, 배제나 마찰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감싸 안는다라는 이념이고, 이제 어떤 사회복지나 어떤 복지 전반이 이런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거죠. 어떤 이상이라고나 할까. 우리가 재활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 다 아는 얘기였겠지만 우리가 재활은 왜 해야 하냐 하면 이제 그 앞에 말한 내용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재활치료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기관, 뭐 이것보다 많겠지만 대표적인 기관은 크게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이라고 하면 뭐 종합병원, 대학병원, 뭐 재활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뭐 전문병원들, 뭐 척추병원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의료기관이 있을 것 같고 각 지역별로 있는 보건소, 에서도 재활치료가 진행되죠.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늘어난 사설치료센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학원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학원의 개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근데 병원 보건소 사설치료센터는 뭔가 좀 명확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좀 제 생각엔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복지가 좀 애매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분명히 재활치료가 진행이 돼요. 각 지역별로 있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랑 비슷한데 각 지역별로 있고 치료도 진행이 돼요. 근데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의료기관도 아니고 복지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인데 어떤 의료적인 개입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를 하는 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언어 치료 이런 거 말고 물리 작업만 따지면 이제 물리 작업 치료는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의사가 상주하지 않잖아. 그리고 오더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고 걸자면 뭐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에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러지 않지.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내죠. 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름을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지 않고 뭐 물리활동, 작업활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처럼 장애인복지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장애인복지원에서는 재활치료가 제공이 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하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치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이제 과거로 막 1970년대 이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병원도 부족하고 특히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 그 시기에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들에서 이 기능을 그러면은 담당해달라라고 해서 치료 사업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치료가 주였어요. 장애인복지관의 주된 사업은 치료였고 그래서 복지관 안에 치료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나라 대표하는 장애인복지관들, 뭐 서울의 뭐 남부 장애인 뭐 종합복지관 이런 오래된 장애인복지관들은 여전히 치료 사업 안 해요. 막 영역당 4, 5명씩 있고, 그러니까 막 그 수가 그러니까 재활치료 사업도 엄청 활발하게 될 수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거 아닌가? 70년 되면 아니 30년 된 거잖아요.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그 장애 당사자들이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 기회들이 엄청 많아졌죠. 지금 장애복지관은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 치료 사업이 있고 개별 치료 사업들이 주가 되고 있어요. 물론 옛날처럼 치료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우리 복지관처럼 영역당 1명,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데는 많아야 2명 정도가 되고, 그마저도, 이 치료사들 어떻게 못 내보내나? 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이제 개별 치료 사업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수익 사업이라는 어떤 의미로는 좀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복지관이 운영되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거, 혹은 여전히 재활치료에 대한 당사자들의 욕구는 높아요. 높은 거는 부인할 수 없지.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사들도 필요하고 어떤 실들도 필요하고 기구들도 필요하고 엄청 높은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서비스란 말이지. 근데 이제 여전히 하고 있죠. 왜 이거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고 있을까? 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있어도 돼. 졸린 거 아니에요? 눈부셔가지고 요런 그림들 본 적 있을까? 옆에는 ICF 도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작업치료사 협회에서 어디에 기관 그래서 제가 따온 거라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CF를 얘기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어떤 도식인 거고, 아까 장애 정의에서도 나왔지만, 장애라는 것 자체가 신체 기능 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 또 개인적인 요소, 어떤 건강 상태가 모두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결과이다라고 하는 게 ICF가 말하는 어떤 장애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장애인들의 삶이 어떤가를 이제 좀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빨간 원 안에 서비스랜드라고 써 있고, 바깥쪽 원에 더 리얼 월드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저 서비스랜드 안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특수학교에 가고, 어떤 이런 복지관에 오고, 치료기관에 가고, 뭐, 데이케어 센터에 가고, 어떤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관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엄청난 한계들이 있어요.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렇게 여기에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원래는 리얼 월드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어떤 권리가 있음에도 장애인들이 저는 서비스랜드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 프로그램, 그러니까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어떤 적절치 않은 이유들에 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물론 100% 적절치 않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필요하지만 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몇 가지 이유들을 벌써 2004년에 시설 중심, 그러니까 이런 장애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중심 재활 프로그램이 적절치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세 개를 얘기했어요. 비용.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공간, 어떤 그런 시설물, 기구들, 그리고 인력, 뭐 이런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진짜 적은 거죠. 또 접근성. 도봉구에만 해도 장애복지관 하나 있는데 요 근처 사는 사람들은 요 복지관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저 뭐 창동 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 잘 올 수 있을까? 안 그래도 불편한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장애복지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장애 당사자분들 중에서.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전문가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라고 하면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 여러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어떤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 안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종합하자면 지금 현재 시설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재활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높은 비용, 뭐 물리적으로든 어떤 다른 요소든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극소수의 장애인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재활 프로그램 보면 지금 우리 복지관에 대기되어 있는 친구들 보면 각 영역별로 뭐 100명 혹은 200명 이 정도 되고 지금 대기를 등록하면 적어도 2, 3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 나는 지금 치료가 급해서 대기를 하는데 기다려야 돼. 2, 3년 기다려야 돼.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관들이 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치료사들이 많아도 문제지만 이렇게 적은 복지관에서는 제가 지금 받겠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 치료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적긴 하지만 기껏해야 뭐 많으면 6명, 7명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만 혜택을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 거지. 이용기간 1년밖에 없잖아요. 1년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재활을 1년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만 다니진 않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대기해놓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대기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다 같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악순환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관들은.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어.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 또 20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를 연구하는 어떤 자료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장애 개념 및 정의의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애를 단순하게 뭐 의료적인 어떤 모델이라든지 단순 모델이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거야. 네가 다쳤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어. 그래서 너 장애인이야. 그래서 사회 참여를 못해. 이런 약간 단순한 모델. 근데 꼭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는 사회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역순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인식으로부터 출발되는 장애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에이즈 같은 거. 에이즈는 에이즈 환자는 생활하는데 약만 잘 먹으면은 아무 그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를 보는 시선이 뭔가 되게 막 하잖아요. 감염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애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삶을 사는데 장애의 요소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인 아까 ICF처럼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이제 작용을 한다. 또 환경적인 요인, 아까 ICF 얘기한 것처럼 또 장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 같은 치료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들이 이미 2000년도 초반 때부터 나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찾게 되죠. 그리고 치료 자체가 어쨌든 그 사람을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감의 차이인 것이 고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개선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기능을 고친다고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을 시작하던 2009년서부터도 그랬어. 지금도 그렇고. 변하고 있는 그럼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장애인 복지관 재활치료 사업이 도대체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이제는 재활치료 사업이 ICF의 저런 도식처럼 신체 기능만 볼 게 아니라 활동 참여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까지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런 치료 사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저 서비스 랜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짜 일상에서 살고 있는 리얼 월드여야 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 사업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런 설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 가시나요? 가나? 그럼 이제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재활이 왜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알았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재활치료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아, 흔히 말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고 하면 CBR이라고 해요.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CBR? 작업치료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어, 많이 참여하고 있기도 해요. 작업치료사들이. 목적은 이렇고 장애인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달성한다. 역할은 이런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 예방 의료 재활과 보조 기구 문제를 해결하여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 영역과 협력하는 것이다.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모든 보건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개인들과 가족들과 협력하고 모든 보건 문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영역과 협력한다. 라는 거 이제 2010년에 WHO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CBR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재화를 지역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 인 건데, 요게 이제 나온 배경을 보면, 사실 엄청 어떤 좀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지만 지금은 아닌데, 좀 못 사는 나라들, 어떤 되게 열악한 나라들에서 재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시설도 부족하고 어떤 인력도 부족하고 기구도 다 부족한 상황에서 그럼 재활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면서 나온 개념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재활을 어떤 지역에서 다 풀어나가자. 다영역이 협력해서 전문가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좋아 보이죠. CBR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건소들에서 모든 보건소들에서 다 하고 있고 점차게 확대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CBR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뭐 이런 발전 과정이 있었대요. 1978년 모두를 위한 건강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떤 선언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통합적인 재활을 지역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2010년에 발표가 됐고 이 가이드라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국립재활원에서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자료를 계속 발간하고 있고 각 보건소들에서 자기들의 활동들을 많이 이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찾아보면 재밌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작업치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관심이 있다면 이런 쪽에서 어떤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을 펼쳐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케어 과제 하고 있나요? 커뮤니티 케어도 더 큰 범위가 커뮤니티 케어고 그 안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성인, 노인 장애인들, 어, 이제 손상을 입었어요. 뭐 뇌졸중이라고 하면 손상을 입었어.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떤 급성기의 재활 기간을 넘겨서 지역사회로 이제 퇴원을 해야 되잖아요. 복귀를 했어. 그럴 때 이제 재활을 할 데가 없으니까 이걸 지역사회 안에서 풀어나가자. 라고 하는 개념. 지역사회 재활이죠. CBR의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영역을 5개로 나눈 거지. 보건, 교육, 생계, 사회, 인파워먼트.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삶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복지관에서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 사업은 요 매트릭스 안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된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치료 사업들, 뭐 지역 중심 재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보건 영역의 뭐 재활, 뭐 보조기구, 예방 이런 게 해당이 되고 또 뭐 인파워먼트에서 뭐 권익공고 및 의사소통 아니 뭐 교육 안에서 이제 그런 교육도 하니까 조기 교육과 교육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들 이제 구조화 시켜놓은 어떤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매트릭스 건데 우리나라에서 CBR 지금 현황이 2019년도에 이제 자료인데 국립재활원에서 발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교육 중 재활 실무 과정 자료 안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어, 크게 보면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각 지자체, 광역시도 그리고 그 각 지자체로 이렇게 연계되는 그러니까 대부분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거죠. 254개소나 있대요. 모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나온 권역재활병원, 재활기관, 장애인 주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삼터에서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골자예요. 그러니까 시설 중심이 아닌 거지.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재활을 바라보는 시선이 물론 뭐 대학병원이나 재활병원이나 그런 1차 의료 아니 그 1차적으로 의료적 처치를 하는 급성기의 의료적 처치를 하는 기관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더 이상 시설 중심으로 재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이런 게서 나온 거죠. 뭐 우리나라의 시별 현황 보면 기본 방향은 저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2019년도에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더 강화하겠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어, 어떻게에 대한 얘기,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는 재활에 어떻게에 대한 얘기는 사실 CBR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규정되어진 개념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기 좀 애매하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의사도 없어. 그리고 지역별로 너무 달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권한이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긴 한데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라 가지고 어, 공적인 업무를 보긴 보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이에요.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란 말이지.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보건소처럼. 그래서 CBR 사업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 외 어디에서 어떻게를 다 고려한 지역 중심의 재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12월 사업을 지금 아마 올해는 하고 있겠지? 그 올해 나온 자료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겠는데 그
아무튼 요때는 계획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제가 발표를 했는데 어,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서울형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 서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아까 봤던 CBR 매트릭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서장에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어떤 공공기관, 보건소 또 거기 그 구는 또 재활병원도 많고 병원들도 많고 하니까 병원들 모든 관련된 그 기관들이 모여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유기적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주 선진적인 어떤 시스템이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모델처럼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하려면 이런 모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만든 거죠. 모든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인프라도 많고 역사도 오래됐고 아, 은평구도 굉장히 이런 지역 사업을 잘하고 있는 복지관이에요. 근데 은평구에는 치료사가 없어요. 은평구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서부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치료사가 없습니다. 치료사를 다 내보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유로 필요가 없는 거야. 복지 사업은 할 게 점점 많아지는데 치료사들이 있으니까 개별 치료 사업만 하고 있는 거지. 굳이 돈과 관련된 게 없다고 하면 치료사들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속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일단은 치료사들이 없습니다. 치료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다 대체가 되어 있고 어, 이런 조직하는 거에 특화된 복지관이어서 이런 조직을 만든 거, 네트워크 모델을 만든 건데 이게 진짜 엄청 이제 또 이것도 선진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 복지관은 여기 들어가 있어. 이 큰 그 구조 속에 여기에서 역할을 하나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자율병원도 있고 서울병원도 있고 병원 그 자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역사도 되게 복지관 자체의 역사도 오래됐고 이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어떤 구 중에 하나여서 저 은평구 재활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재활을 이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서울재활병원에서 뇌졸중 환자가 재활을 하고 퇴원을 했단 말이죠. 은평구에 살고 있어. 그럼 이제 병원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이 재활협의체 안에서 아 그러면 집에서 재활은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방문해서 봐드리고 또 지도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역 중심의 재활. 어떻게 보면 CBR을 얘기할 때 그게 지역적으로 이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어떤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멋지죠?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복지관도 이런 협의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다지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이 모델은 아니겠지만 각자의 구의 상황에 맞는 어떤 요런 어, 뭐 지역적인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어, 것 같아요. 복지관들에서 그래서 이런 만들자고 하는 거죠, 다들. 병원이 없어. 병원이 없죠. 우리 재활병원 없고 종합병원 없잖아요. 대학병원 없고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해.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는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 중심으로 된 재활 사업을 어, 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을 했고 이제 개관 때부터 꾸준히 그래도 해오고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우리 복지관에서 지역 중심 재활 사업이라고 하면 찾아가는 통합 재활 지원 서비스예요. 그래서 외에는
지원이랑 연결이 되는 말이고요. 어디에서는 찾아가는 으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는 통합 제한. 이제 요렇게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저희는 찻통이라고 불러요. 찻통은 그 요새 동주민센터 얘기할 때 찻동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나요? 그런 것도 이제 기관에 있어야 아는 얘기긴 한데 찻동이라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요. 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이제 브랜드인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제 를 찻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럼 찾아가는 통합지역을 찻통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찻통의 목적은 도봉구 지역 내 장애인의 일상생활 환경으로의 찾아가는 통합 재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긍정적인 재활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과 가정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입니다. 아동 사업이에요. 성인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하기 힘들고 이미 보건소에서 12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인은. 그래서 보건소들은 거의 대부분 성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노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쪽이 비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도 다 서장, 강동구의 서장, 은평구의 서부도 다 성인 사업, 성인 노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린 아동들에 대해서 지역 중심 제한 사업. 아, 요건 제가 이번에 만든 게 아니고 발표 자료, 그러니까 사업 발표를 저희가 매년 하는데 2018년도에 했던 사업 발표 자료예요. 그냥 발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한다는 건 아니었고 그때까지는 할 수 있다. 했던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장애 아동과 가정에서 발달을 돕기 위한 직접 치료 서비스,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간접 치료 서비스. 저거는 이제 금요일 날 나가는 그겁니다. 저번 주에 나갔고 이번 주에 좀 이따 나가게 된 그 찾아가는 통합재활 지원 서비스 중에 가족 중심 재활 지원 서비스이고요. 요거는 이제 민간 기관들의 재활 관리를 위한 직접 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은 방방치료단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지역의 중증 내병변 중증 내병변 성인 장애인들이 그 생활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서 치료 서비스 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였고요. 여기 뭐 아동인 교육 보육 현장에서 이제 다양하게 발달 평가 지원, 다양하게 재활 치료적 관리 지원 이건데 이제 요게 발전이 되어서 조기 개입의 형태. 좀 이따 얘기할 조기 개입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었고 이제 요거 대상 가정 각 기관의 동행 상담과 사례 관리 및 회의를 통한 논의. 요것도 이제 어떤 조기 개입과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로 풀어가는 아까 본 네트워크 이제 각 기관과의 어떤 연계로 풀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요거 두 개, 위에 거 두 개는 하고 있었고 밑에 거 두 개는 할 수 있다였는데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또 요거는 이제 저희가 했던 그 프로젝트 사업 중에 335 재활 집담회라고 해서 가능성 프로젝트. 이거 이제 2019년도에 두 번을 했는데 올해도 원래는 네 번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그 봤던 SMA 친구들 다 SMA 친구들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역 그 금요일날 하는 가족 중심 재활 지원 사업의 당사자 SMA 아동 가정에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뭔가 어머님들 모여가지고 재활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라고 하셔서 만들었어요. 그거 저희가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이제 그 타입 좀 이제 설명 드렸고 드리겠지만 타입이 중증 타입이 있고 좀 경증 타입이 있는데 어, 여름에는 중증 타입 친구들을 대상으로 뭐 물리치료 또 심리 미술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회기를 했었고 토요일 날
또 좀 경증 친구들은 물리 작업, 또 심리 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만족도도 아주 높았고 굉장히 좀 흔치 않은 프로그램이죠.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전국에서 오셨어요. 특히 저런 중증의 친구들은 저렇게 한 군데 모여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복지관 재활 사업, 어떤 프로젝트 사업으로 저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단은 큰 일이었죠. 그런 거에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업도 했었고요. 이제 올해 했던 사업 발표 내용인데 이제 지역 중심 재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찾아가는 통합 재활 지원 서비스 이제 하고 있는 차통 서비스인 거죠. 어, 중증 장애 아동과 가정에게 하나의 짧은 세계주기 3년 동안 종합적인 재활 코칭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지원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이제 그 아동의 가정 환경으로 가서 다영역 물리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물리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작업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드리는 거죠. 지도뿐만 아니라 뭐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재활 치료도 이제 하고 아무튼 재활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 통합 재활을 이제 지원한다라는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봉형 장애 영유아 조기 개입 구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완전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 안에서 발달이 느린 아동, 장애 영유아 아동이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이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애 아동이 만약에 뇌병된 친구는 좀 달라요. 뇌병된 친구들은 뭐 조산이든 뭐든 이제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출생하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뇌병된 친구들은. 그래서 치료적 개입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게 되는데 발달이 그냥 느린 친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다양한 이유로 모르고 알게 되더라도 이제 어머님들이 그때서부터 치료 기관들을 찾아다니는 바쁜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요건 지역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어떤 사업이고 어, 도봉구에는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1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이 4개의 기관이 합쳐서 이제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이 느리지만 정상적인 전형적인 발달을 따라가는 친구들은 어떤 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지역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발달이 좀 많이 지연된 친구들이 발굴이 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어, 집중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초기 단계인데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하겠다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방방치료단 아까 얘기했던 방방치료단과 운동교실이라고 있는데 뭐 이제 그 유튜브에 도봉장애 종합복지관 검색하면 이제 제가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운동기구 봤어요 혹시? 못 봤죠? 안 봐도 괜찮아. 운동기구들 이제 공원 운동기구들 그가 가르쳐 주는 걸 한 15편 정도 찍어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찍은 거긴 한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제 어떤 거죠? 방방치료단이랑 운동교실을 합쳐가지고 좀 더 지역적인 관점에서 그 꼭 아동 사업뿐만 아니라 성인들 혹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뭐 컨텐츠나 강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이런 것처럼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이
있었고 또 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복지관이었기 때문에 지역 중심 재활 사업을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있다가 되는 거죠. 이제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치료사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재활병원에 취업하면 치료만 하면 돼. 사실 치료를 잘하는 게 가장 1 목표가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의 기능을 얼마만큼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가 목표가 되면 좀 명확해지죠. 평가를 잘해야 되고 그 사람 평가를 잘한다는 건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잘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치료적인 어떤 어, 지식, 경험, 또 스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제적으로 잘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기능이 개선되어야 돼요. 재활병원이나 병원에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센터도 마찬가지죠. 센터는 약간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센터도 마찬가지. 센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센터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지만 센터는 학원의 개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교육기관이다. 그러면은 당사자나 보호자의 욕구를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뭘 원하는지 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을 빨리 낫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치료사로서 더 강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센터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센터에서는 어머님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명확해요. 여기를 내가 가는 이유는 비용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가는 이유는 이거 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가면 그거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완전히 동떨어진 거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아이한테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어떤 제언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욕구에 최대한 맞춰진 치료 학원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보건소 좀 다르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업무로 보면 정책을 따라가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기관 그러니까 크게 봐선 정부, 시도, 지자체에서 내리는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이 달라도 움직여야 돼, 그렇게. 그러려고 공무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지. 근데 복지관 좀 애매하단 말이죠. 복지관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개별 치료 사업만 하고 있어. 치료사들이 그냥 기관에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담당 치료사가 되어서 떤 이용자들 매칭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고 매칭이 되면 치료하는 거고 이용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들로만 이제 되고 있고 뭐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하는 데서는 뭐 집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긴 하지만 결국엔 다 시설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고 있다. 근데 흐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지역 중심으로 뭔가를 해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굳이 만들면 그냥 방문 치료. 그 우리가 지역 중심으로 할게. 나가서 치료할게. 그래서 시설에서 하는 거 똑같이 방문해 나가서만 하는 거야. 가정에 가서 치료하고 또 가정에 가서 치료하고 그럼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진 치료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시간도 있고 비용도 발생하고 엄청난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면서 더 역효과를 냈었어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재활치료들이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고 요구받기도 엄청 요구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치료사들이 지금 자리가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러한 고민들을 통해 이제 그런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도봉장애종합복지관에서는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제 발전되어 나갈 예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이렇게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발표자를 만들면서 자료만 딱 만든 거야.